아이즈 매거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꽤 몇 년 됐는데요. 네, 24FW 별론데 광고주야.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매거진이 이제 가장 핫한 시장으로 얘기한 만큼 확실히 이쪽이 뭔가 업사이드나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의외로 좀 한계가 좀 있는 업이다라고 한계가 생각해요. 있다. 왜냐면 이제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와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 주제는 잡지인데요. 게스트로 HL의 중앙 강주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잡지라고 하면 뭐 종이 신문이나 TV 같은 옛날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가장 핫한 소식은 디지털 매거진으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신 한가운데에 계시는 강주현 대표님을 모셨는데 먼저 HL의 중앙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유수의 국내 많은 잡지들 뭐 예전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던 뭐 여성중앙부터 여성중앙. 엘르, 코스모폴리탄, 하퍼스바자. 여기 세 개 딱 깔려 있는. 여기 딱 있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세팅을 네, 말씀해준 해주셨어요. 순서대로 딱 들어가 네. 있네요. 네. 세계 매거진이 있고 네. 혹시 군대에서도 네. 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남성 매거진 에스콰이어가 에스콰이어 봤죠. 저 딱 군대에서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복학할 때 약간 복학생 아저씨 소리 안 들으려고 에스콰이어 엄청 열심히 아, 탐독했던 트렌드를 내가 읽어야겠다. 네, 빨리 글로라도 배워야겠다. 약간 이런 기억이 나요. 정말 군인다운 생각이다. 정말 군인다운. 네. 모두가 아저씨라고 했다면. 네. 근데 이렇게 좀 HLL에서 발행하시는 잡지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업계 내에서 HLL 말고 좀 어떤 잡지사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패션 매거진의 씬에서의 주로 양대 산맥은 퍼스트와 콘데나스트가 이제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퍼스트에는 하퍼스바자와 에스콰이어가 나온다면 코스모폴리탄과 콘데나스트에는 보그와 GQ 대표적으로 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을 크게 굉장히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뭐 커스트만 해도 타이틀 브랜드만 한 4, 50개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쟁사랑 비교되는 HLL 잡지들만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게 글쎄 모르겠어요. 회계사님이 숫자로 찾아보신 거에 드러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매출에 저희가 50% 가까이가 디지털 매출로 나오고 있고 우리 기자들의 그런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디지털 전환을 열심히 하고 있고 되어가고 있거든요. 빠른 전환 속도를 맞습니다. 보여주시는군요. 그러면 이번에 좀 과거로 돌아가서 대표님의 커리어 스토리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잡지를 시작하셨는지 네.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거가 저는 궁금하실까 싶긴 한데 궁금하죠. 궁금하죠. 예. 저는 사실은 그 잡지 기자 에디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의류직문학과라는 과를 나와서 네. 제일 모직에 여성복 디자인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패션 업계로 시작을 네, 하셨군요. 뭐 제가 아까 그 지루한 거 싫어한다 네, 그랬잖아요. 재미가 없었구나. 하루 종일 네.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는데 뭐 시장 조사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왠지 사람들은 뭘 입을까? 실제로 거리에서 네. 그걸 찍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아 사거리가 제일 핫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그때는 이게 디카가 없었으니까 카메라 들고 네, 나와서 필카를 가지고 그냥 찍어서 오. 쭉쭉쭉 찍어서 그거를 쫙 이렇게 파파라치 컷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A4에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디자인 실장님한테 거기 냈죠. 그럼 청바지는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더라. 근데 그거 할 때는 너무 희열을 느꼈어요. 그때 이미 잡지 업무 같은 걸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거를 네. 나는 이걸 해야 되겠나 보다라고 이제 느꼈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과 사진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네. 이제 2년 동안 모은 돈, 그것도 너무 디테일하니까 나중에 자르세요. 네. 2년 동안 모은 돈 플러스 이제 아버지한테 네. 저는 결혼을 안 할 겁니다. 그냥 결혼 자금을 미리 땡겨주세요. 나 배우는 데 쓰겠다.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이었네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무릎을 꿇고 제가 아버지한테 좀 갔죠. 땡겨주십시오. 네. 네. 근데 결혼을 나중에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다시 또 주시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하러 가기로 해놓고 이제 그 다 준비해서 이제 억셉트는 받았는데 마침 제가 이 사실 하퍼스바자를 그때는 독자로서 굉장히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런던 통신원이라는 분이 이제 그 항상 크레딧에 있었는데 그 분이 없어진 거예요. 크레딧에.
그 왠지 그 약간 런던을 내가 가는데 혹시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빈자리인가?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네. 제가 하고 싶습니다. 곧 갈 건데 런던 가면 제가 바자회 런던 통신을 해도 될까요? 요걸 이제 썼죠. 전화가 왔어요. 뭐든 보여줄 수 있는 건 싸가지고 와봐라. 포트폴리오를 가져와라. 네. 제가 이제 막 갤러리아 사거리에서 찍은 그런 걸 다 보여드렸죠.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2년 동안. 네, 뭐 보여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 보여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런던에 지금 가면 그 V 경쟁지에는 기자가 그 유학을 가 있다. 가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 와. 벌써 그런 얘기를 벌써 자극을 주시더라고요. 큰 미션을. 네, 미션을 주셔가지고 명함을 파주셔가지고 통신원이 됐죠. 아니 공부하러 갔는데 이미 갈 때부터 가기 전부터 에디터가 돼서 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통신원이 없었대요. 이렇게 열심히 한 달에 한다고? 한 번 기획안을 보내는 통신원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이랬던 거죠. 그때부터. 네. 진짜 파란만장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길어서 잘라주세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몰입해봤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이야기는 좀 들은 것 같고 네. 이제 잡지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에디터가 3개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결국 잡지사는 에디터의 일일까요? 에디터의 일이죠. 네, 에디터가 꽂히긴 합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에디터들이. 패션 매거진은 사실은 패션 에디터가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매거진이 예를 들어 뷰티가 좀 중요한 만약에 책이다. 네. 그러면 사실 뷰티 에디터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혹은 에스콰이어나 이런 남성지. 그렇죠. 뭐 그렇다면은 사실 피처 에디터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할 수 피처 있고요. 에디터는 뭘 해요? 피처 에디터는 네. 영화 컨텐츠 뭐 아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그 외에 모든 것이네. 그쵸. 패션과 뷰티 빼고 모든 것이네. 맞습니다. 다방면에 어떤 기획 같은 걸 가져와서 만들어야 맞습니다. 돼요. 예, 사실 그 외에 모든 것이고 네. 주로 사람을 만나는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러면 수많은 어떤 에디터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잡지 에디터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예요? 제일 첫 단추는 저는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 만든 사람이 궁금해야 또 볼 사람도 또 궁금해서 맞습니다. 볼 테니까. 예.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과 그림에 능해야 돼요. 글과 그림에 능하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에디터 중에.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약간 대성하지 못하는 거죠. 성장의 한계가 존재한다. 네. 근데 그림을 보는 거는 뭐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떤 이게 거예요? 예쁜 거다 안 예쁜 거다를 알아야 되는 거죠. 되게 감각적인 영역.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절대 못 하겠네. 에디터 탈락. 전 그림을 못 봐요. 전 글씨만 봅니다. 예술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잘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에디터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종이 잡지에 집중했을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시대 이제 디지털 분야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시대에는 잡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가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그런 본질적인 거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긴 본질은 해요. 안 바뀌었다. 예, 뭐 예를 들어 호기심이 안 중요하다든가 글과 그림이 그렇게 안 중요해지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볼 때는 컨텐츠를 좀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점 매체마다 비슷한 피드가 어쩔 수 없이 많아지는 점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쭉 비슷하게. 내려가면 다 비슷하게 있어요. 거기서 돋보여야 스피드는 되니까. 빠른데 뎁스가 좀 약한.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재용님 인스타 매거진 보신 적 있어요? 보죠. 보세요? 많이 봅니다. 많이 보세요? 네네네. 네. 어디서 보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 거의 안 하는데 네네. 거의 인스타라는 거를 제가 뭐 업로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작년인가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인스타가 소식지로서도 되게 좋습니다. 제일 빠르고. 그때 추천해 주셨던 게 이제 아이즈 매거진이랑 대패뉴 데일리 패션 뉴스였어요. 그거 두 개만 팔로우. 데일리 패션 뉴스를 보신다고요? 그럼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 거기는 패션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래요? 패션 얘기 하지만 네. 잡지식이 더 많아 요즘에는. 거의 그 둘이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 네네. 근데 딱 키면은 하루에 막 수십 개씩 올라오는데 피드가.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요즘 요게 좀 핵심이구나, 화제구나라는 것들은 캐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용님이 디지털 매거진을 보시는지는 몰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또 얼리 어답터입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재용님이 보시기에 디지털 매거진과 이런 종이 매거진은 완전 다른 비즈니스고 다른 산업군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이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뭐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좀
광고 비즈니스에 가까운 산업이란 측면에서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인스타 기반의 디지털 매거진 같은 경우는 속도와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의 좀 컨텐츠가 장점이고 이제 종이 잡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뎁스와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얼적인 어떤 감각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은 10대, 20대 조금 더 영한 타겟이 좀 많고요. 여기는 한 20대, 30대 뭐 경제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돈 있는 돈 있는 사람들 타겟을 한다는 측면에서 봐도 시장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종이 잡지만 좀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비주류 경제학이잖아요. 돈 얘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종이 잡지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광고가 제일 크고요. 광고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판매는 책 판매도 일부 있지만 엄청나게 몇십만 부씩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에 종이 잡지의 주 수익이 광고라면 어떤 산업군에서 주로 이제 이 종이 잡지의 광고를 많이 하나요? 예, 가장 많은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하이엔드, 럭셔리 쪽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뷰티 쪽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잠깐 안 좋았지만 거의 뭐 잠깐 안 좋고 바로 엄청나게 명품은 성장했죠.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줄 서고 그때 뭐 오픈런이 맞습니다. 이제 거의 유행이 될 정도로. 네. 그 반면에 원래는 저희 잡지 이 라이프스타일 패션 쪽 매거진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중이 뷰티 카테고리가 컸었거든요. 광고주 쪽에. 네네네. 근데 뷰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 어렵습니다. 대기업보다 어렵잖아. 그렇구나. 네. 예. 그게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데 중국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여파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너무 소비자들도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변해서 너무 고급과 좋다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쓰지 않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과 이런 걸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게 쉽지는 않아졌어요. 뷰티가 올라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의 로스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저희가 잡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왠지 그 명품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한 스푼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화장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것도 한 편의 잡지를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있네요. 그러면 산업이랑 매체 상관없이 지금 잡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자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그거는 항상 늘 있어왔던 거긴 한데 조금 더 최근에 어려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냐면 매거진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보도 매체하고는 틀리게 상업적인 미디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뭐를 사라고 되게 소비를 중심으로 그렇죠. 사라고 독려하는 종류의 특히 이제 저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 쪽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만드는 보통의 언론과는 달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거기에서 중심을 찾기가. 왜냐면 신문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의식을 안 하고 만들거든요. 그쵸. 약간 그런 광고주를 별로. 뭐 아닐 때도 있겠지만 네. 언론에 그게 있으니까. 보도로서의 어떤 가치를 더 그럼요. 훨씬 우선으로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독자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광고주도 사실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 거기서 중심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원래 24 FW 별론데 광고주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안목도 보여줘야 독자들이 만족하는데 어. 그렇다고 이거 별로라고 하기에는 광고주가 떨어져 나가.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조금. 이게 단순히 그냥 막 우리한테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하는 게 광고주라서 광고 이거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문화랑 소비자를 연결시켜야 하는 어떤 지점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네네. 갈등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어떤 중심은 뭔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제 대표님 이야기를 숫자로 들여다보고 싶은데 주요 잡지사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잡지사의 재무제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좀 꼽아서 가져왔고요. 네. 일단 이제 2022년, 23년 대부분의 잡지사들, 특히 패션 매거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어요. 그 명품의 업황과 이제 좀 커플링해서 네. 상황이 좋았군요. 근데 대표적으로
허스트 중앙으로 생각해 보면 2024년 매출액이 614억으로 22년 대비 11% 늘었는데 오. 2022년에는 550억 이때도 좋았거든요. 네네네. 21년도에는 450억, 20년도에는 358억으로 오. 사실은 20년, 21년보다 22, 23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2023년에 이제 95억으로 한 매출액 대비 15% 정도 나오고 전년도에도 한 76억 정도 나왔는데 22, 23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이제 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잡지 매거진 하는 회사들이 원가율,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대략 지금 23년에 허스트 같은 경우는 51.9% 정도 나오거든요. 매출 원가. 전년도에는 55%인데 네네. 이 매출 원가의 변동성이 꽤 심합니다. 그래요? 왜 왜냐면 심할까요? 일반적인 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율이 이렇게 막 1년에 막 크게 막 바뀌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가 좀 이제 많이 깔려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고정비? 라고 하면 결국 인건비랑 원고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숨만 쉬어도 우리가 매거진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깔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예측한 것보다 매출액이 좀 빠지게 되면 매출액이 10%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20% 빠지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네. 저희는 뭐 보통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네. 네. 근데 또 좋은 거는 네. 그거를 넘기기만 하면 영업이익이 그렇지. 굉장히 네. 잘 나긴 합니다. 고정비의 허들을 넘기면 이익이 확 나오고 여기를 못 넘기면 적자가 확 심해지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음. 광고의 영역이 제일 크고 네. 잡지 자체를 파는 영역은 작고 좀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광고의 영역이 잡지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죠. 재무쟁이로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안 그랬으면 왜냐면 이제 어느 한쪽에 매출이 집중되면 사실은 기업으로서도 되게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쇄물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좀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마 이 디지털 영역으로도 또 가속화를 하려고 또 고민할 중이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잡지씬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디지털 매거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인스타 켜기만 하면 디지털 매거진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먼저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요즘 디지털 매거진의 흐름은 뭔지 좀 궁금해요. 개인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 개인이. 그리고 왜냐면 뭐 너무 쉬우니까요. 그거를 뭐 대학생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계정 열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텍스트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간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 이제 남들도 하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막 3개월, 6개월, 1년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남아 있는가, 내가 흥미가 남아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거품이 좀 꺼지거나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만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콘텐츠 씬에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좀 놀라웠어요. 이제 HLL과 아이즈 매거진이 합작법인을 만들었다는 소식인데 사실 아이즈 매거진 하면 인스타 매거진의 대표 같은 매체잖아요. 이렇게 손을 잡은 이유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이즈 매거진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꽤 몇 년 됐는데요. 더 미리 감지를 하셨군요. 일찍.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또 그 저희의 주 광고주인 분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말하자면 이제 소위 안 넘어가는 분들 굉장히 콧대가 높으신 광고주 분들도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설득했지? 그래서 네. 대단하시다. 네. 네, 그래서 아이즈 매거진이 진짜 대단하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만나 뵙게 됐죠. 네. 박진표 대표님과 제가 이제 저희가 그 굉장히 똑같이 동의한 거는 박 대표님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있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저희도 네이티브 미디어에 분명히 배우고 싶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각각 합한다면 얼마나 멋진 것이 나오겠느냐. 이제 그것에 동의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아니 보통은 어쨌든 뭐 지금 뭐 인스타 매거진이 뜬다, 디지털 매거진이 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하던 그냥 회사에서 뭐 인스타 페이지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해본다거나 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합작법인 형태로 결정하신 것도 좀 신기해요. 저희가 안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도 동시적으로 이미 이제 많이 우리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이즈하고 하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거는
저희끼리는 레거시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게 약간 시너지를 통해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살짝 티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결과 살짝 어떤 형태일지? 어떤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 듣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너무 기대되는데. 네, 저희 방송이 아마 12월쯤 나올 거거든요. 아, 네. 그때쯤 되면 좀 더 진전된 그때쯤 이거가 나올 수 되면 있겠네요. 혹시 네. 전화 박진표 대표님이나 네. 아니면 뭐 우리 아이즈 매거진이나 우리 엘르코스모 바자가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를 추적하시면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매거진 시장에 대한 이제 재용님의 생각도 궁금한데 네. 대표적으로 아이즈 매거진 네. 볼만한 숫자, 볼 수 있는 숫자가 있나요? 없죠. 네. 당연히 없고. 요즘 너무 없어. 요즘 너무 없어서 큰일이에요. 아마 아이즈 같은 경우 아마 내년쯤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규모가 2024년 매출이 한 1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외감 대상으로 감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정보력이 역시 네. 회 기사님 대단하시네요. 네. 어디서 다 알고 계시네. 네,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참고로 2013년에 설립됐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11년 됐어요. 대표님 젊긴 하지만 거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했고 매출이 한 7, 8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야 좀 더 이제 방법론을 찾아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많이 주목하는 형태로 지금 완성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됐다. 그러니까 반짝 유행 타고 그냥 확 든 루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내공이 탄탄합니다. 내공이 탄탄한 네. 그런 회사였군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매거진이 이제 가장 핫한 시장으로 얘기한 만큼 확실히 이쪽이 뭔가 업사이드나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기도 한데 네. 재용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의외로 좀 한계가 좀 있는 업이다라고 한계가 생각해요. 있다. 네, 업사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 어. 왜냐하면 이제 언제나 광고는 지면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그 네. 프린트는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채널도 비슷해요. 내가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에 게시글을 막 한 10개를 발행하는데 광고를 많이 받고 싶어서 한 5개를 광고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 매체로서의 매체력이 떨어지거든. 그쵸. 왜냐면 사람들은 광고다 아니다 귀신같이 캐치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네. 아주 귀신같이 캐치해요. 아주 귀신같이 조회수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돈 욕심에 몰아가지고 자꾸 광고를 받는다? 매체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일정 캡이 존재해요.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지면의 한계가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향력을 마구 늘려서 막 팔로워 수를 막 500만 명, 1000만 명 늘려가지고 단가를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광고 수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은 경쟁이 막 심화되고 있고 그 경쟁사 간의 차별화가 좀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인스타라는 정말 짧은 어떤 아티클의 지면의 한계 때문에 차별화가 어려워.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도 경쟁 때문에 못 올리고 퀀티티도 나의 어떤 매체력 때문에 못 올리니까 성장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얻은 나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거 뭐 하지? 특히 이제 인스타 매거진 같은 경우는 타겟이 조금 젊은 층이에요. 젊고 좀 라이트하게 좀 이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 층이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아서 좋긴 한데 매력적인 대상은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런 인스타 매거진의 고민은 나도 좀 돈 많은 분들 좀 모아서 구독자로 좀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엘리나 코스모폴리탄은 그래도 좀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어서 저기는 10만 장 뽑지만 그래도 저렇게 광고 단가 잘 받는 이유가 결국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독자여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인스타 매거진들도 나도 그럼 좀 더 뎁스 있는 글을 좀 발행해볼까?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팔로우 시킬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좀 같이 이제 해야겠다. 대표님을 같이 콜한 이유도 아마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 컨텐츠도 조금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우리 팀한테는 부채 얘기를 자주 하는데 부채. 네, 그래서 엘르라는 브랜드도 부채처럼 프린트가 가져갈 수 있는 엘르의 DNA는 요만큼이면 디지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오디언스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서 뭐 유튜브에도 예를 들면 바자 같은 경우도 아까는 뭐 굉장히 제가 정통 막 클래식 그렇지만 유튜브는 난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막 되게 막 삐뚤스럽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타겟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펼쳐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분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분화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즈 매거진은 그냥 거의 모든 우리 세상의 모든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즈 매거진이나 아이즈맥 스포츠, 아이즈맥 푸드 약간 아이즈맥 이런 식으로 어택트 전문성 이렇게. 중심으로 좀 분할을 해서 조금 더 채널을 다변화하는 게 아마 큰 숙제일 것 같고요. 뭐 그마저도 아마 경쟁인 심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뭘 만들어 볼까? 그럼 커머스를 해볼까? 아니면 영상을 좀 더 길게 해볼까? 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목 끄는 걸 잘하니까 차라리 요즘 대기업들은 온드미디어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그 온드미디어를 내가 외주로 한 20개 받아볼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좀 매출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재웅님은 네. 이제 종합적인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제 한쪽 발은 이제 과거의 레거시 종이 잡지에 이제 발을 딛고 있고 이제 다른 한쪽은 이제 디지털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을 좀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이 잡지 산업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성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보가 늘면 늘수록 그거를 편집하고 정돈해주는 에디터의 뷰는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거진, 어떤 편집, 큐레이션의 가치는 당연히 점점 희소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희소하지만 너도 나도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해야 되고 잘 하는 게 그냥 뭐 사진을 잘 찍어서 글을 잘 써서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잘하는 매체가 더 오래 가고 오래 성장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잘한다는 말은 종이도 잘하고 디지털도 잘하고 영상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 물건도 잘 만들고 네. 뭐든 이게 다 종합적으로 잘해서 영향력을 많이 가진 업체 위주로 좀 더 오랫동안 성장하는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대표님은 어쨌든 지금 이 아주 복잡한 시장에서 이게 레거시도 발을 딛고 있어야 되고 어떤 미래에 대한 발도 좀 내디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잡지만이 갖는 매력과 역할 어떤 게 있는지. 저도 이제 어렸을 때그 잡지의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그 소녀기와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라는 그 청소년들 혹은 뭐 20대들이 그런 재미를 어디서 느낄까 그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또 젊은 시절에 그 진귀하고 인생의 그 재미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매체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이제 바라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구 같은 매체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야. 오늘은 강주현 대표님과 함께 잡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